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 사이토 히토리의 명작 1% 부자의 법칙입니다. 이 책은 부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 책도 돈 많이 벌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토 히토리가 물론 부자죠. 예, 그런데 참 이 책은 사연이 많은 책이에요. 우선은 이 책은 절판이 됐었고요. 또 다시 재출간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성원이 있었고, 또 이 책은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안내하는 책이 아니라 행복하게 잘 사는 법이 거의 90% 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책입니다. 많이 웃고 많이 베풀고 즐겁고 행복하고 재밌게 살아라가 이 책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요. 아주 적은 포션에 돈 벌고 잘 사는 방법,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참 재밌고 아주 흥미로운 인물이에요. 사이토 히토리는 매스컴에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는 신비한 인물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독특한 방식으로 성공을 이루었던 걸로 유명한데요. 그에게는 약간 독특한 여러 가지 일화가 있는데 10명의 제자가 있어요, 이분이. 그런데 다들 사이토 히토리를 가르침을 받아 부자가 되었는데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모두 행복한 부자가 되었어요. 저자는 평생 변함없는 인생의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이겁니다. 세상은 단순하고 그 안에 우주를 관통하는 5가지 법칙이 있는데 이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이 5가지 법칙을 이야기 나눈 게 1장, 2장 해서 5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재밌어요. 제가 요즘 진짜 정말로 꽂혀있는 그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는 책이랄까요? 심플하고 재밌고 유쾌하고 그러니까 압축시켜서 주제를 이제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작고 간편하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두껍고 무거운 책 이제는 너무 힘들잖아요. 이 책은 일단은 2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고 글자도 시원시원합니다. 네. 제가 본문 내용 잠깐 읽어드릴게요. 10명의 제자에게 제가 가르쳐준 것은 이렇습니다. 저는 사업하는 방법이 아니라 즐겁게 사는 법을 알려줬죠. 물론 그들이 제 주장을 금세 이해하지 못했는데 즐거운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역시나 회사 분위기가 달라졌죠. 돈이 굴러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제게 성공의 비결을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운 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을 항상 진지하게 고민한다고요. 1000번의 법칙, 운의 법칙, 균형의 법칙, 가속의 법칙, 78점의 법칙. 네. 이 책은 이렇게 5가지 법칙으로 나옵니다. 이 5가지 법칙을 정말 이웃집 할아버지가 이야기해 주듯이 너무나도 친근하게 다정하게 얘기해 줍니다. 이 책은 절판이 되었고 이 책을 추천하는 남자라고 책추남이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저도 이제 구독을 하고 있는데 책을 소개하는 채널이에요. 근데 그 책 추남 코너가 제가 이제 좋아하는 그 채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이 강렬히 애타게 이 책의 재출간을 원했고 구독자분들도 용기와 힘을 모아주셔서 이 책이 다시 한국어로 재출간이 되었고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긴 시간 후에 이 책추남이라는 채널과 그 채널의 서브스크라이버들을 통해서 다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고민이 참 요즘 깊어갑니다. 이런 고민이 많은 시대에 저자 사이토 히토리는 우리에게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오늘은 기분 좋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심플하게 단순하게 들을 수 있고 바로바로 실천할 수 있는 흥미롭고 실천력 강한 즐거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책 본문 내용을 읽어드릴 텐데요. 이 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일반 책 사이즈보다 조금 작은 편이고 종이 재질은 좋고 글자 크기는 적당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하냐면
이 칸 간격 있잖아요. 그 칸 간격이 좀 넓어요. 그리고 중요한 표현들은 이렇게 여백을 좀 많이 두었어요. 그래서 눈도 편안하고 읽기도 정말 좋아요. 그리고 5챕터로 나뉘어져 있어서 정리하기도 쉽고요. 더 좋은 거, 챕터가 하나 끝날 때마다 번역하시는 분이 정리를 한 건지 아마 번역하시는 분이 정리한 것 같은데요. 1장 요약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간결하게 요약도 되어 있습니다. 참 읽기도 편하고 내용은 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그냥 하는 칭찬이 아니라 정말로 짧고 간결한 책에 메시지는 정말로 좋은 메시지가 가득하고 또 유쾌하고 쉽게 읽히고 참 요즘 현대인들 독서하기 정말 어렵죠. 이 책은 정말 딱 잡는 순간 어느새 한 반 정도 읽고 있는 자신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1장부터 제가 본문 내용을 읽어드릴 텐데요. 이 책은 그냥 편안하게 제가 그냥 아는 동네 옆집 서점, 제 알바라고 하기에는 좀 나이가 들었죠. 서점 주인이 손님한테 이 책 정말 재밌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런 느낌으로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챕터 1, 1000번의 법칙. 저는 예전부터 말해왔죠. 세상은 단순하다고. 제 이 생각은 이제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대부분은 잘 알지 못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 저의 제자들입니다. 저와 제자들은 같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다들 세상에서 말하는 부자들이죠. 그들이 제게 사업을 배웠다고 해서 제자라고 부르는 건 아닙니다. 가르침을 이해했다는 의미에서 제자라고 부릅니다. 오래전부터 저는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제 생각을 이야기했죠. 근데 누구도 이해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 괴짜 아저씨 이런 반응이었죠. 그런데 저희 제자들은 저를 믿어주었습니다. 이 10명의 제자들에게 저는 꾸준히 말했습니다. 세상은 단순하다고.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꺼내기 전에 저는 잠시 묻고 싶습니다. 돈이 있다면 우리의 소원은 모두 이루어질까요? 돈으로 소원을 이룬 뒤에 우리는 완벽하게 행복할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겐 돈 말고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건강한 몸, 풍요로운 마음입니다. 돈, 건강한 몸, 풍요로운 마음,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없을 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물론 살아가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현실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곤란한 점, 그건 바로 싫은 사람에게 머리를 숙여야 한다는 거죠. 사람에겐 누구나 장점이 있지만 약간의 착각과 부정적인 흐름이 더해져 어느새 기분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과는 얽히지 않는 게 상책이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여야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게 돈 때문이라면 정말 답답하죠. 저는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손님 가운데 유독 기분 나쁜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이 말을 건넨다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요? 죄송합니다. 손님에겐 제 물건을 팔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기가 쉬운 게 아니죠. 나쁜 고객에게도 물건을 팔아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보통은 끓어오르는 마음을 꼭 참곤 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다릅니다. 미안하지만 당신에게 물건을 팔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부자이니까요. 충분한 돈을 소유한 덕분에 진상 고객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고요. 세상은 이렇게 단순한 이치대로 흘러갑니다. 만약 진상 고객을 겪어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가 바로 필살기인 미소를
발휘할 시점이죠. 정말 어쩔 수 없는 고객이라면 상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손님에겐 진심 어린 미소를 보여주세요. 미소를 보이면 고객은 반드시 기뻐합니다. 세상에 웃는 얼굴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건 그저 웃는 것만으론 부족하다는 사실이죠. 고객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일지 꾸준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표정 자체가 즐거워져서 미소가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그러면서 매상이 쑥쑥 올라가고 일이 점점 좋은 방향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장사의 기본은 호감을 얻는 데 있습니다. 호감을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미소입니다. 음식점이든 야채가게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배를 채우거나 미소를 사겠다는 이유만으로 손님이 그곳을 방문하진 않습니다. 그 가게에 즐거운 일이 있을 것 같으니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원이 퉁명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면 보는 사람까지 기분이 나빠질 겁니다. 계속 뚱한 채 있다가 손님이 들어올 때 갑자기 미소를 지어도 소용이 없어요. 손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그런 식으로 행동해 봤자 금세 들키죠. 제 얼굴이 돈다발로 보이는 모양이죠? 만약 손님에게 이런 말 들으면 장사하는 사람으로 자격 미달. 자신이 하는 일을 진심으로 즐기며 그 기쁨을 손님과 나눠보세요. 그날부터 매상이 쑥쑥 올라갈 겁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회사원도 마찬가지죠. 막말을 하는 상사, 속 좁은 거래처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우린 마주치죠.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개운할 텐데. 근데 현실은 이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미소죠. 상사나 거래처 사람에게 활짝 웃어보세요. 이때 기억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미소를 잊지 말고 언제나 상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밝은 표정을 짓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미소가 모든 일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미소의 효과는 그것만이 아니죠. 웃고 지내면 생각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쪽으로 흘러갑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미소 짓는 얼굴로는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웃으면서 우울한 말을 늘어놓거나 나쁜 생각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미소가 몸에 배면 즐겁고 행복한 일이 매일 찾아오는데 나쁜 사람들은 사라지고 돈은 자꾸만 쌓이게 되고 밝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가득하게 됩니다. 사람이란 원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일도 하고 연애도 하는 것이죠. 즐거움을 목표로 삼으면 세상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입니다. 일단 즐겁게 일하는 법을 고민하게 되죠. 만약 사장이라면 직원 전체의 즐거움을 배려하게 되고요. 분명 모두가 행복해질 겁니다. 10명의 제자에게 가르쳐준 것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사업하는 방법이 아니라 즐겁게 사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제 주장을 금세 이해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즐거운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회사의 분위기가 달라졌죠. 돈이 굴러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제게 성공의 비결을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즐거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항상 저는 그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했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즐거운 생활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일단 다른 이들의 자존감을 높여주세요. 자존감은 내가 본인이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감정이죠. 진심 어린 칭찬을 들을 때, 세상에 도움이 될 때 알게 되는 벅찬 행복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자네 덕분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네. 사장님에게 이런 말 들으면 직원 어깨가 얼마나 으쓱해질까요? 나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구나. 이 회사에 나는 꼭 필요한 인물이었어. 이런 생각에 무척 기쁜 마음이 들겠죠. 이럴 때 자존감이 충족되죠. 좋은 차를 타거나 좋은 집을 구입하는 것도 자존감을 충족하는 행동이지만 좀 형태가 다르죠. 아마 사람은 이렇게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뭉개는 사람. 남의 결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사람들이 있을 때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서 버텨야 돼. 이겨내야 돼. 난 그걸 극복했어. 바탕에 이런 감정이 깔려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남의 결점을 찾아내서 큰 소리로 지적을 해봤자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부정적인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즐거운 생활을 하도록 애쓰고 그러기 위해서는 타인의 자존감을 높여주라고 앞에서 언급했습니다. 타인에게 자존감을 부여해주고 그 과정이 즐겁다고 느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타인의 자존감을 만족시켜주는 최고의 방법은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죠. 뭐든 좋으니까 아무튼 좋은 점을 찾아내서 칭찬해 주세요. 무조건적인 칭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진심으로 기뻐하죠. 이때 상대가 기뻐할 수 없는 칭찬하면 의미가 없겠죠. 좋아할 만한 칭찬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일본의 고행 납세자 수위에 연속으로 거의 최고 순위를 기록했죠. 덕분에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만족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함께 식사하는 것만으로 상대방은 무척 기뻐합니다. 이렇게 칭찬하기가 더 쉬워졌고 상대방의 자존감도 더 쉽게 만족시켜 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예를 들어 당신이 성공해서 운전기사가 보는 벤츠를 타고 다닌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제 당신은 다른 이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입장이 맞죠?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기사님, 운전을 참 잘하시네요. 이 짧은 말로도 충분할 겁니다. 당신의 그 말에 운전기사는 기뻐하겠죠. 다시 말해서 따뜻한 말 한마디만으로 운전기사의 자존감을 간단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속으로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벤츠를 타고 다닐 정도니 난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자신의 자존감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운전기사도 이런 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하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칭찬해 보았자 운전기사는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타인의 존경을 얻지 못하고 제 잘난 맛에 사는 이런 부류의 사람은 결국 어떤 계기로 발목을 잡혀 꼬꾸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에겐 마음이라는 소중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마음은 대체 어느 정도의 크기일까요? 우리가 마음을 떠올릴 때 무한정 크고 넓은 곳이라고 상상하기 쉬운데 근데 그 마음도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인간의 몸에는 여러 가지 장기가 있는데 그걸 미뤄볼 때 우리 마음에는 아마 컵 하나 정도 크기 아닐까요? 그리고 그 마음이라는 컵 안에는 물이 들어가 있죠. 이 물을 인간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성격이나 인간성은 아마 이 물에 의해 결정될 겁니다. 마음의 컵에 깨끗한 물을 담은 사람은 푸른 하늘처럼 상쾌한 인간성을 갖고 있겠지만 뿌연 물을 담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어둡고 칙칙할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의 물이 깨끗한 채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로 인해 혼탁한 물이 자꾸 컵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혼탁한 물의 대표적인 예는 자기를 탓하는 겁니다. 아휴, 난 정말 한심해. 난 뭘 해도 되는 게 없어. 난 왜 이렇게 돈이 없을까? 혹은 내가 하는 말 말고 다른 사람에게 듣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넌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너 또 중간에 포기하는구나. 너 그렇게 매일 포기만 하니? 아, 넌 왜 이렇게 게을르니? 청소 좀 해. 공부 좀 해. 일 좀 해.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상사가 내뱉는 이런 질책도 마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이런 흐린 물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어느새 더럽고 칙칙한 물은 넘쳐나게 됩니다. 이렇게 넘친 물은 우리 표정, 태도, 행동이 돼서 그리고 말이 돼서 성풍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컵이 더러운 물로 채워져 있는 동안에는 행복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은 맑은 물을 계속 붓는 겁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것처럼 맑은 물을 조금씩 떨어뜨리는 거죠. 어느새 그러면 이 더러워진 물이 깨끗해질 겁니다. 마음에 깨끗한 물을 붓고 싶으면 말에 힘을 믿어야 되는데 좋은 말을 계속하면 깨끗한 물이 점점 이 더러운 물 속으로 혼합되어 궁극에는 깨끗한 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 쓰는 말을 신중하게 골라야 되는데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아, 어떻게 살란 말이야. 돈이 없으니까 갈 데가 없구나. 아, 이 돈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지 걱정이야. 이런 말을 자주 한다면 당신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가난한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해야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법이죠. 부정적인 말은 마음의 물을 흐리게 할 뿐입니다. 좋은 말을 자주 하면 행복해지고 나쁜 말을 자주 하면 인간은 불행해집니다. 이처럼 세상은 아주 단순하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좋은 말,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말을 쓰는데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건 뇌의 작용과 연관이 있는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걱정을 좋아합니다. 그게 본인을 지키는데 아주 유리하기 때문이죠. 아, 정리해고라도 당하면 큰일인데 말이야. 우리 아이는 집중력이 없고 한 가지를 몰두하지 못해 벌써부터 장래가 걱정돼. 이렇게 하면 부정적인 일이 터졌을 때 어느 정도 충격을 줄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말 반복하면 어느새 우리는 늘 불행에 빠집니다. 불안을 만들어내고 쓸데없는 고민에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마음을 괴롭히는 걱정의 말들은 더러운 물이 되어서 컵 속에 똑똑 이렇게 떨어집니다. 물은 계속 흐린 상태로 남게 되면 우린 절대 성공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죠. 나는 참 행복해. 지금 당장 이 말을 소리내 해보세요. 난 참 행복해. 컵 안에 떨어지는 맑은 물 한 방울이 됩니다. 입버릇처럼 소리내어 말하다 보면 컵의 물은 점점 투명해져요. 그리고 마침내 행복한 표정이 솟아나게 됩니다. 말은 에너지입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에너지가 되어서 하늘로 솟구쳐 우주로 날아가 별에 부딪힌 후에 다시 자신에게로 되돌아옵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렇게 말하면 행복이 대답해 줍니다. 참 고마운 일이야. 그러면서 감사한 일이 나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죠. 몇 배나 커진 상태로 말이에요. 연못에 돌을 던지면 동그라미가 점점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죠. 한 개의 말이 만든 파문은 점점 커지고 반사되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한 후에 말을 했던 사람에게 다시 되돌아옵니다. 나는 행복해. 자, 이 말을 언제 꺼내야 될까요? 그냥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넌 참 행복하단 말이야? 아무 때나 해보세요. 아, 점심 먹자. 뭐 먹을까? 아, 행복해. 짜장면 참 맛있다. 아, 난 행복해. 아, 이제 퇴근이네. 난 행복해. 가끔 저는 제가 한 말입니다. 가끔 저는 이런 질문 받을 때가 있어요. 쑥스러우니까 혼자 있을 때 해도 될까요? 네, 쑥스러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부끄러우면 혼자 해도 좋아요. 그런데 혼자 있던 둘이 있던 상관없습니다. 행복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게 중요하죠. 난 참 행복해.
이 기회에 아예 입버릇을 만들면 어떨까요? 억지로는 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말해보세요. 난 참 행복해. 입버릇이 되면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행복의 이유가 막 튀어나옵니다. 뇌의 작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헛수고를 싫어하는데 어떻게든 앞뒤성을 맞추려고 그러죠. 그래서 행복하다는 말을 하면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난 참 행복해. 오늘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말이죠. 난 참 행복해. 자, 이 말의 반대쪽에 있는 게 바로 한숨입니다. 한숨 속에는 꿈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이렇게 내쉴 때가 있죠. 그럴 땐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다는 말 한번 붙여보실래요? 난 참 행복해. 네,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한숨의 나쁜 부분은 사라지고 행복감이 두터워지죠. 우린 행복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걸 방해하는 걸림돌은 모두 치워내야 합니다. 저는 여행을 자주 다닙니다. 어떤 숙소에 묵던 어떤 음식을 먹던 저는 항상 행복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고급 호텔에 묵거나 호화로운 음식을 맛볼 때만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프랑스 요리, 풀코스나 연애용 고급 요리 먹을 때가 있죠. 그래봤자 1년에 한두 번. 평소에 즐겨 먹는 건 식당에서 나오는 꽁치구이 정식, 튀김이나 우동. 여행지에서 묵는 곳은 전 항상 민박을 선호합니다. 그래도 전 큰 행복을 느끼니까요. 어떤 일에서도 행복을 만끽하는 건 신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모든 걸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으면 단순한 것이야말로 오히려 행복에 가깝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모두가 좋다는 것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소박하고 순수한 것에 마음이 끌리죠. 와, 정말 대단하다. 평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 말을 진심으로 외치는 경우는 자주 없습니다. 대체로 삶이란 평범하고 단순한 날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소박한 것에서 행복을 자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동네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끼곤 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체로 삶이란 평범하고 단순한 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소박한 것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동네를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죠. 못할 것도 없지. 이 말도 한번 입버릇으로 삼아보세요. 거창한 말을 한다면서 눈총을 줄지도 모르겠죠. 그럴 때 머리를 극적이면서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뭐 말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고 뜻을 꺾지 마세요. 꾸준히 말하다 보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긍정적인 사람으로 점점 바뀌게 됩니다. 자네 그 일을 해본 경험은 있나? 상사가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경험이 없으니까 더욱 해보고 싶습니다. 꼭 기회를 주십시오. 어느새 적극적으로 바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런 말도 듣게 되겠죠? 자네 요즘 참 많이 변했네. 말이 바뀌면 행동도 바뀝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게 마련이고요. 성공한 인생을 누리려면 가까운 곳에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기회도 없는데 성공을 바란다면 한낱 꿈으로 끝나버리겠죠. 기회가 필요할 때 소리를 한번 내어 말해보세요. 난 행복해. 이 말에는 기회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 꼭 해야 하는 말이 이것이죠. 못할 것도 없지. 이 말에는 기회를 붙잡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해보세요. 난 참 풍족해. 이렇게 소리내 말하면 자신도 모르게 풍요로운 기분이 들죠. 신기하게도 풍부한 지혜도 솟는 걸 느낍니다. 풍부한 지혜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기회를 알아차리는 감각입니다. 난 참 풍족해.
이 말을 자주 입 밖으로 꺼내보세요. 부쩍 다가온 기회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 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면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 말부터 해봅시다. 난 참 행복해. 그러면 집을 마련할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말해보세요. 못할 것도 없지 뭐. 그러면 확실하게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죠. 이 말을 소리내서 말하면 집을 구하기 위한 풍부한 지혜가 샘솟습니다. 나는 참 풍족해. 이 말로 방법을 찾으면 자연스럽게 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되죠. 난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 참 풍족해. 이 말을 반복하면 우리가 바라던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신 입에서는 이런 말이 흘러나옵니다. 이야, 멋진 집을 구했어. 참 고마운 일이야. 다들 이 말이 마지막에 나올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 전 제일 처음에 하곤 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미리 말해보는 거죠. 멋진 집이 생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감사하다는 감정을 먼저 느끼면 행복이 마음에서 흘러 넘치게 되죠. 그때 자연스럽게 말해보세요. 난 참 행복해. 이 시점에서 성공을 위한 혼잣말을 한 가지 더 해볼 차례죠. 정말 감사합니다. 집에 관한 예에서 미리 느끼는 감사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소리내어서 이 말을 하다 보면 재밌게도 감사해야 할 일들이 차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해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 시작되고 어떤 일이든 잘 풀리게 됩니다. 회사에 다닌다면 사무실에서 이 말 해보는 것도 좋겠죠. 자연스럽게 그럼 이런 말이 떠오르죠. 이렇게 무더운 날 시원한 장소에서 일할 수 있다니 난 참 행복해. 이렇게 자꾸 생각하다 보면 싫어하는 상사가 눈앞에 있어도 업무가 슬슬 풀리지 않아도 희한하게도 행복이 저절로 뒤따라오게 될 겁니다. 마음의 컵에 담긴 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좋은 말을 반복해야 한다고 앞에서 얘기했는데요. 바로 이 네 가지가 좋은 말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난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 참 풍족해. 예,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바꿔봤는데요. 이렇게 비슷한 표현인데요. 난 참 행복해. 정말 감사해. 난 충분히 행운이 있어. 난 항상 행운이 따라 이런 표현. 그 다음에 난 정말 부자야. 자, 이런 말을 소리내어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횟수입니다. 몇 번이나 말해야 좋을까요? 바로 1000번입니다. 예로부터 1000번은 신기한 힘이 들어있는 숫자입니다. 1000, 하늘천. 모든 조언이 1000번을 꾸준히 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1000천, 하늘천, 이 1000번의 법칙도 마찬가지고요. 재밌게 이 1000번을 한번 실행해보세요. 신이 우리에게 힘을 빌려줄 겁니다. 난 참 행복해. 이 말을 1000번 한번 해보세요. 깜짝 놀랄 만큼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회가 눈앞에 다가온 것과 그 기회를 붙잡는 건 다른 문제인데 기회를 확실하게 붙잡으려면 이 말을 해야 됩니다. 못할 것도 없지. 이 말을 소리내어 1000번 합니다. 그리고 나는 참 행복해. 이 말을 하면 다양한 기회가 눈앞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걸 내버려두면 그대로 사라지니까요. 이 말을 꼭 해야 됩니다. 못할 것도 없지. 이 말을 되풀이해서 당신에게 온 기회를 꼭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혼잣말을 1000번이나 하면 주위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나를 괴짜로 보는 주변의 시선은 일종의 저항이죠. 비행기를 상상해보세요. 그렇게 크고 무거운 물체가 어떻게 하늘을 날까요? 저항 때문입니다. 공기 저항이 날개에 작용하면 거대한 비행기를 공중으로 밀어 올립니다. 저항이 강할수록 비행기는 높이 올라가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저항을 견디며 한 걸음 더 내디디면 놀랄 정도로 높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뒤로 물러서면 결국 추락하고 말죠. 저 사람 이상해. 네,
좋은 말을 소리내야 하는 당신에게 누군가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쑥스러워 마세요. 당신을 향한 말들이 저항이 되어 높이 날아올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까요. 일본의 전설적인 가수 마츠다 세이코는 아이돌 스타로 활약하던 시절 수많은 이들의 시샘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투를 자양분 삼아 성장을 했습니다. 주변 시선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시샘하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이게 오히려 당신을 도와주는 힘이 된다고 느끼세요. 난 참 행복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을 계속해보세요. 흥미로운 건 얼마 지나지 않아 주변 사람 시선이 달라진다는 거죠. 당신 혼잣말은 주위 풍경 일부가 되어 세상 속에 녹아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시기가 바로 혼잣말을 1000번 반복했을 때인데요. 마음의 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혼잣말을 1000번 반복하면 컵 속의 물은 어느새 맑은 상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흘러넘치는 물도 무척 깨끗할 것이고요. 이게 바로 1000번의 법칙이죠. 이렇게 맑은 물로 컵을 채우면 이후에는 별 걱정 없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러워진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맑은 물을 몇 방울 다시 떨어뜨리는 것만으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좋은 말을 소리내어 말할 때 꼭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노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좋았어. 반드시 1000번 소리내어 말해야지. 꼭 실천할 거야. 이렇게 의식하면 안 됩니다. 압박은 금물. 노력이 해동하는 행동은 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게 최선입니다. 자연스러운 효과가 가장 큽니다. 절대로 노력하지 마세요. 저는 20년 넘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대부분 사람들은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노력하지 않는 건 편하게 돈 번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편하게 돈 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옳지 않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행복해지려면 이마에 땀이 맺힐 정도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해야 돼. 이렇게 부에 대해 떠오를 때 우리는 얘기합니다. 너무 단정짓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노력하는 동안에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쯤 다들 알고 있겠죠. 부자가 되는 것을 포함해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잣말과 횟수입니다. 당신이 어떤 회사의 사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매출을 5배 늘리고 싶다면 매출을 5배로 늘릴 거야. 이 말을 1000번 반복하세요.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매출을 늘리려면 5배는 더 노력해야 돼. 이런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일반적인 회사라면 이미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온갖 지혜를 짜내고 직원들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할 테죠. 이런 상황에서 다시 5배를 더 노력하자니 말도 안 됩니다. 5배 노력한다고 매출이 5배 늘어나는 게 아니죠. 실제 어느 회사가 5배 매출을 올렸다면 그건 분명 5배 편하게 지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8시간 일을 합니다. 5배로 돈을 벌려면 하루에 40시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24시간이니까 불가능하죠. 다 함께 노력한 덕분에 매상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런 말로 직원들을 격려하는 사장님을 많이 보는데 사실은 편하게 지내 성공한 건데 고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고생담을 꺼내는 이유도 이겁니다. 그런데 고생과 성공은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둘을 억지로 연결지어 말을 하니까 그랬던 견해가 세상에 퍼집니다. 엄격한 스승 밑에서 얻어 맞아가면서 기술을 익힌 석공이 어느 날 갑자기 떼돈을 벌었다고 가정해보죠. 돈을 번 이유는 근데 스승에게 독립해서 조촐하게 일을 해나가다가 도를 두기 위해 거의 공짜나 다름없이 산 땅의 가격이 급상승해서였습니다. 누군가는 그 석공이 어려운 시간을 버텨낸 끝에 그런 큰 돈을 벌었다고 우길지도 모르죠. 힘든 수업과 땅값 상승은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말이죠. 성공한 인물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인물이 파나소닉의 설립자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입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는데
피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작 마쓰시다 고노스케 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노력은 전체 성공 중에서 고작 1% 정도에 불과합니다. 99%는 좋은 운과 훌륭한 직원들과의 만남, 그리고 멋진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던 덕분입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그런 위인이 된 것도 노력과 성공이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거고요. 노력이라는 건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거죠. 하기 싫은 걸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죠? 이런 잘못된 노력을 하면 불행해집니다. 행복과 노력에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노력은 불행으로 다가가는 지름길입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차이를 생각해보죠. 저 세상에서는 내가 돈가스 덮밥 먹고 싶다고 생각만 해도 눈앞에 즉시 원하는 게 나타나죠. 원하는 걸 소리내어 말하면 바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저 세상은 영혼의 세계, 상념의 세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물질의 세계이자 3차원 세계죠. 아무리 소원을 말해봤자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바라는 걸 이루려면 행동해야 되죠. 자, 그럼 어떤 행동이 좋을까요? 바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노력을 바탕으로 한 행동에는 반드시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반대로 자연스럽게 행동을 할 때는 부담스럽다는 느낌이 들지 않죠. 게임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게임을 하는 사람은 결코 고생스러워하거나 노력 따위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빨리 퇴근하고 게임해야지. 이 말만으로도 별다른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게임의 세계로 설레임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일들도 이와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 병에 걸린 환자에게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회복하고 싶다면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면 됩니다. 나는 참 건강해. 흥미로운 건 이 말을 소리내어 말하는 횟수가 1000번을 넘어가면 정말 놀랄 정도로 건강이 좋아진다는 거죠. 단 절대 노력하면 안 됩니다. 소리내어 말하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의식해도 상관이 없지만 무리하거나 노력하는 건 금물이에요. 애를 쓰거나 기합을 놓지 말고 즐겁게 자연스럽게 해야 됩니다. 저의 유일한 취미로 관음 참배라는 수행이 있어요. 33곳의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소원을 이야기하는 건데 왜 소리내어 소원을 말할까요? 그건 관음보살이 소리를 듣고 소원을 이루어 주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관음참배는 아주 엄격한 수행이에요. 오랜 시간 걷다 보면 몸이 지치고 이완돼서 이 엄격한 수행이 릴렉스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이 잠재의식 속으로 스며들죠. 내 안에 있는 진정한 자신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경지에 도달하면 인간의 소원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죠. 중요한 건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서는 효과가 없죠. 특히 다른 이들 앞에 소리내어 말하는 게 더욱더 좋다는 거 잊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소원은 바라지도 마시고요. 원망이나 다른 사람의 험담, 파멸은 1000번 아니라 10,000번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말은 더러운 물과 같죠. 마음의 컵을 혼탁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성공하거나 행복해지고 싶어 노력하게 되는 건 성공의 인물의 방법을 흉내내려는 마음이죠.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끝에 성공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진실이 아닙니다. 이런 착각에 사로잡혀 남들에게도 그렇게 말하니까 오해가 쌓여져 갑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노력하면 안 된다고 제가 앞서 말했죠. 그 말을 바꿔 설명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성공하려면 자연스럽게 이 우주의 뜻을 따르세요. 신의 뜻을 따르란 말입니다. 종교적인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우주의 법칙, 우주 만물의 법칙은 지구는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엔 절대적인 존재가 있죠. 우리는 이것을 신이라 부릅니다. 각자가 믿는 신이라는 존재. 그 신이라는 존재, 우주의 법칙은 바로 그 신이 만든 규칙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행동하면 누구든 행복해지고 성공할 수 있죠.
반대로 이 우주의 법칙에서 벗어나면 금세 불행이 찾아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들어도 결국 신이 이끌어주기 때문에 가능해진다는 것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당신의 소원을 빌면 그것은 이루어질 겁니다. 제가 이 우주의 법칙을 알게 된 건 아주 어릴 때의 일이었어요. 특별한 계기는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뭔가 바뀐 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제 변화를 알아차지 못했죠. 그냥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고생담을 털어놓는 어른들을 믿을 수 없었죠. 그분들의 이야기가 성공과 관계없이 뒤죽박죽 섞여 있음을 저는 예전부터 알았으니까요. 고생은 대부분 계속된 실패의 과정에서 나타났고 일이 잘 풀릴 땐 정말 간단하게 성공을 이루었다는 것. 이렇게 실패와 성공은 아무런 연관이 없었죠. 실패했으니까 고생한 거고 일이 잘 풀렸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성공한 사람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고생한 사람이 실패한 경우는 너무나도 흔하게 볼 수 있죠. 반대로 이와 같은 경우의 반대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억지로 연결지어서는 안 됩니다. 실패는 아무리 긁어모아도 실패입니다. 그러니 떠올리지 마세요. 나 결국 실패했어. 이런 생각을 하면 아무리 밝게 행동하려고 해도 마음이 저절로 어두워지죠. 실패한 경험담을 떠올리면 자신도 모르게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러면 다시 실패하게 되죠. 이게 늪에 빠져드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실패를 작은 성공으로 바라보는 게 좋죠. 필라멘트라는 재료를 찾기 위해 에디슨은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수천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성공할 수 있었죠. 좌절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필라멘트에 적합하지 않은 물질을 그저 수차례 발견했을 뿐이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저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필라멘트에 적합하지 않은 물질을 단지 수차례 발견했을 뿐이죠. 그런데 우주의 법칙이 통용되지 않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스포츠의 세계죠. 스포츠를 잘하기 위해서는 타고난 재능과 근성이 필요합니다. 라이벌을 이기고 승리를 거머쥐려면 누구보다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시간과 정성을 쏟아 최고가 되려는 사람들에게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스포츠는 경쟁을 조건으로 인간이 만들어낸 놀이죠. 그러니까 1mm나 0.01초를 두고 경쟁을 합니다. 하지만 사업을 할 땐 그런 작은 단위의 경쟁은 존재하지 않죠. 매출이 갑자기 2배, 3배, 4배가 되는 일도 흔하고 심지어 매출이 100배가 넘어도 놀랍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스포츠 안에서는 절대적인 한계가 존재하죠. 맨몸으로 100m를 5초 만에 달리는 일은 아직까지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사업에서는 별별 일이 다 일어날 수가 있죠. 100m를 5초 안에 달리고자 한다면 사업에서는 스포츠카를 타면 됩니다. 사업의 세계에서 매출을 10배로 늘리는 일은 스포츠의 세계에서 100m를 1초 만에 달리는 것과 비슷한 일입니다. 스포츠엔 불가능한 일들이 사업엔 가능한 일들이 많습니다. 어른이 되어 사회에 나가보면 누구나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기합을 넣어도 훌륭한 아이디어가 안 떠오른다는 걸요. 매일 즐겁게 생활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아이디어야말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되죠. 정말 사업에 필요한 지혜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성실한 사람은 언제나 항상 열심히 연구합니다. 고생도 마다하지 않죠. 하지만 정말 멋진 아이디어는 순간적인 번뜩임에서 나옵니다. 가장 좋은 건 편안한 상태에서 즐겁게 지낼 때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즐거움을 함께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괴로운 상황에서 떠올린 아이디어는 아무리 훌륭해도 괴로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성을 절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필요하는 세계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세계에서는 근성보다 편안하게 즐기고 재밌어하고 관심 있어하고 행복해하는 게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네, 1장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1장의 요약,
이 편저자가 요약을 한 것 같아요. 저자가 한 것도 아니고 제가 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 요약 부분이 이 책 1장을 정말로 잘 정리를 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1. 세상은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돈과 건강한 몸, 다정하고 풍요로운 마음만 있으면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2. 돈이 없으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머리를 숙여야 되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미소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진심 어린 미소를 짓다 보면 나쁜 사람과 저절로 멀어집니다. 3. 타인의 자존감을 높여주면 나의 인생이 반짝반짝 거리게 됩니다. 많이 칭찬하세요. 모두의 인생이 한층 풍요로워집니다. 4. 마음의 크기는 컵 한 잔 정도입니다. 아름다운 말로 컵 안에 깨끗한 물을 담아보세요. 반드시 행복한 인생을 누리게 됩니다. 5. 정말 감사합니다. 난 참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 참 풍족해. 이런 긍정적인 말을 입버릇으로 삼아보세요. 1000번의 법칙이 당신의 마음을 깜짝 놀랄 정도로 아름답게 해줄 겁니다. 6.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노력은 오히려 불행을 가져오죠. 즐기세요. 편안한 상태에 자신을 두고 마음을 행복하게 먹으세요. 그러면 행복이 찾아올 겁니다. 가장 좋은 건 편안한 상태에서 즐겁게 지낼 때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네, 내 인생의 명작, 오늘 함께 나눈 명작은요, 사이토 이토리의 1% 부자의 법칙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오늘은 제 1장 1000번의 법칙 모든 챕터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정말 유쾌하고 즐겁고 흥미로운 책입니다. 무슨 저런 말을 해 라고 할 수 있는 표현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기분 좋고 행복하게 억지로 꾸미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라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자, 사이토 이토리의 부자의 법칙, 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였고요. 저는 더 좋은 책과 함께 다음 주 내 인생의 명작으로 돌아오도록 할 텐데요. 오늘 사이토 이토리 부자의 법칙 남은 챕터는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운의 법칙, 균형의 법칙, 가속의 법칙, 78점의 법칙, 앞으로도 좋은 내용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화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